지난 월요일부터 받은 자유한국당의 오행시 이벤트가 지금 뜨거운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오늘은 추미애 민주당 대표도 여기에 동참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요즘 자유한국당이 오행시를 공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오행시를 바라신다면 제가 한번 시 한 수 드리겠습니다. 자유당 시절의 독선 정치, 유신 시절의 독재 정치, 한나라당 시절의 독기 정치, 국민은 고달픈 정치, 당장 끝내야 합니다. 네, 아주 단호하게 얘기를 했는데 좀 이 수위가 세다라는 분석도 있고요. 어떻게 보세요? 세죠. 일단 네. 뭐 추미애 대표는 지금 추경 협상하는데 좀 참가를 해야 되는데 네. 그걸 안 하면서 웬 오행시냐 이러면서 이제 거기에 대한 국민의 비판과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쭉 얘기를 했는데 네. 일단 뭐 독기, 독선, 독재 이런 용어 자체가 굉장히 세지 않습니까? 그리고 추미애 대표가 집권 여당의 대표인데 어떻게 보면 지금 이러한 전국 속에서 집권 여당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면은 야당을 상대로 해서 여러 가지 어떤 정무력, 정치력을 발휘해서 이 상황을 풀어가야 될 또 중요한 책임을 지고 있는 분 중에 한 분이 이제 추미애 네. 대표인데 저렇게 집권당 대표가 직접 강한 어조로 야당을 비판을 하면 사실은 상대당 입장에서 보기에는 굉장히 앞으로 이제 테이블에 앉기가 더 어려워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과연 저는 뭐 개인 의원이라면 혹시 모르겠지만 집권 여당 대표로서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 더 좀 그렇게 적절한 행동은 아닌 것 같다.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추미애 대표 관련해서는 저희가 또 준비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또 센 발언들이 더 있었으니까 그 부분 짚어보도록 하고 일단 오행시 관련해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행시 이벤트를 두고 사실 예상은 못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유한국당에서는. 굉장히 비판적인 내용들이 많아서 놀랐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게 이제 29일까지 하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접수된 게 한 4,000건 정도 접수가 됐는데 상당 부분이 좀 오히려 처음에 이제 기획을 할 때는 이걸 통해서 뭔가 이제 좀 흥행을 더 불러일으키고 대표 경선과 관련해서 관심을 좀 끌기 위해서 아마 기획을 했을 걸로 짐작이 되는데 비판적으로 이제 오행시를 져서 올리는 네티즌들이 훨씬 많은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오히려 좀 비웃음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자유한국당에서 일종의 이제 노이즈 마케팅으로 성공했다라고 평가를 하지만 그러려면은 이게 그 이후에 그야말로 흥행에 성공을 해야 되는데 그보다는 오히려 약간 희화화되는 그런 것들이 되면서 원래 의도했던 그렇게 흥행에 큰 도움이 되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예. 자, 그러면 추미애 민주당 대표의 이 앞선 자유한국당 오행시 외에 또 추가 공세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제 자유한국당이 추경안 논의를 거부하고 본격적인 국정 발목 잡기에 나섰습니다. 발목 잡기 기술만으로는 다음 집권을 기약할 수도 없고 소멸의 길만 남아 있을 것입니다. 여당이 뭔가는 이 돌파구를 할 대안과 다른 명분을 좀 제시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체적 대안까지 제가 이 자리에서 얘기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데 저도 생각하는 게 있고 여당도 아마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내 뜻이 뭔지 잘 좀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우택 원내대표의 얘기까지 들어봤는데, 근데 실제 뭐 추미애 대표의 발언을 먼저 좀 짚어보자면은 어제 우원식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자유한국당을 향해서 좀 서운한 감정을 내비치면서 눈물을 보이기까지 했는데 추미애 대표는 아주 강경하게 소멸될 것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 추미애 대표 어떻게 보면 일관된 그런 이제 비판적인 시각을 그대로 야당에 대해서 드러내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된 부분에는 어떤 추미애 대표의 기본적인 어떤 성정 이런 부분도 있지만 지금 청와대와 민주당과의 관계에서 봤을 때 민주당이 뭔가 좀 독자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공간 자체를 청와대가 또 안 주고 있는 측면도 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집권한 이후에 이번 대선 승리는 나 개인 문재인의 승리가 아니고 당의 승리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 뒤에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대표와 어떤 만나면서 여러 가지 상의하는 모습을 보였다든지 이런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명 같이 그냥 부를 때 그중에 한 명으로 추미애 대표가 온 이런 형식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지금 현재 청와대와 민주당의 관계가 어떤 정상적인 어떤 끈끈한 관계인가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문이 좀 제기가 되고 있는 것이고 아마 추미애 대표도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어떤 이 당에서 추천한 인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지금 반영이 안 되고 있다.
라는 그러한 내심 좀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큰 틀에서 추미애 대표가 움직일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적은 것이죠. 하지만 저는 그렇다고 해도 지난번에 이제 인사청문회 과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추경 처리 등등이 꽉 막힌 부분에서 민주당이 그냥 우리는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청와대가 가는 방향을 청와대가 추천한 인사는 무조건 우리가 옹호하고 그 방향대로 따라간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당의 어떤 존립의 기반이라든지 존재의 의미 자체가 여러 가지 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일정하게 목소리를 민주당도 내야 된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인사가 있으면 민주당에서도 적극적으로 그 해당 후보자에 대해서는 좀 뭐 지명을 처리할 생각이 필요가 있다라든지 뭔가 네. 그런 목소리를 좀 내줘야 그 자체가 생명력을 갖게 되고 하는데 지금 봐서는 사실은 청와대와 야당이 맞붙는 모양새고 민주당은 거의 그냥 어떻게 보면 우원식 원내대표는 읍소형, 네. 추미애 대표는 공격형 이렇게 개인 플레이 비슷하게 되고 있단 말입니다. 저는 전체적으로 지금 여권이 당청 관계부터 포함해서 이러한 부분을 좀 재점검을 한번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지금 말씀이 청와대와 여당 간의 관계를 좀 정리할 부분은 정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부분을 좀 짚어주셨는데 또 궁금한 게 여야 간의 관계는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이 부분도 좀 논란이 되고 있어요. 정우택 원내대표 얘기를 보면 카메라가 있어서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좀 어렵다 이러면서 명분 그리고 대안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요구를 했는데 어떤 내용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결국 지금 야당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그 대통령이 천명했던 후보 시절에 이야기했던 이른바 인사 5원칙.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대통령이 지키지 못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한 대통령의 해명과 사과가 필요한 것 아니냐. 이런 부분이 하나가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동안의 인사청문회 과정 등에서 드러났던 이른바 이 부실 인사라고 야당이 주장하는 거기에 대해서 누군가 청와대 쪽에서 좀 뭐 해명을 하든지 누군가 책임을 지든지 이런 어떤 조치들이 좀 따라야 되는 것 아니냐. 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야당들은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제 동시에 이 추경안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이 여당 쪽에서 대통령이 이야기한 이 추경안은 기본적으로 이 추경안은 편성 요건으로 엄밀하게 따져봤을 때는 좀 네. 그건 아닌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좀 야당의 의견을 반영해서 새롭게 좀 새로운 추경안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정우택 그 원내대표의 이야기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네. 뭔가 좀 그럼 우리가 물러설 수 있는 명분을 뭐라도 하나 줘야 우리가 그걸 계기로 물러서든지 할 텐데 지금 청와대를 중심으로 한 여권에서는 그런 건 없이 그냥 이게 밀어붙이는 쪽으로 가니까 우리도 같이 밀어붙일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라고 이제 정우택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런 요구들을 지금 이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서 출국하기 직전, 그러니까 28일 전에 뭔가 좀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서 행동을 해달라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데 대통령의 선택은 어떨까요?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예. 지금 보면은 이제 주로 이제 인사청문회가 다음 주에 본격화되지 않습니까? 네. 네네. 그리고 27일부터 하지만 사실상 28일 날부터 이제 본격화된다라고 봐야 될 텐데 네.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 등이 시작되는 네. 그 국면이 이제 어떻게 이것이 굴러가느냐가 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혹시라도 뭐 어떤 그 중에 한 후보자가 스스로 또 사퇴를 한다든지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네. 않다면 네. 미국으로 출국하기 전에 대통령이 어떤 가시적인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글쎄요. 현재로서는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지금 청문회 얘기를 해주셨는데 다음 주에 하루 빼고 청문회가 계속 진행이 돼요. 네. 논란이 되는 자리가 좀 많을 수도 있겠다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 그리고 또 조대엽 노동부 장관 후보자 또 김상곤 교육부 장관 후보자 예. 결국 뭐 3명의 후보자들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특히 이제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뭐 이미 제기된 의혹만 이렇게 강론으로 따져보면 한 7가지 정도 되고 역시 가장 큰 것이 그 고액의 자문료를 문제 한 2년 동안에 걸쳐서 9억 9천만 원 정도를 법무법인 고문으로 있으면서 받은 그 부분 예. 그것이 과연 어떤 이제 방산비리 척결 국방개혁의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적절한가 뭐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지금 점점 어떻게 보면 이슈적으로 봤을 때 이슈가 커져가고 있는 흐름이에요. 네네. 그리고 이제 김상곤 후보자 같은 경우도 논문 표절 의혹이 교육부 장관으로서 또 제기가 됐고 야당에서는 김병준 전 교육부 총리를 지금 증인으로 채택을 해놓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조대엽 노동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도 그 음주운전
경력 이런 부분들이 결국 쟁점이 될 것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 어쨌든 인사청문회 부분 상당한 격돌과 또 간단치 않은 흐름이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 말씀하시는 이 부적격 인사로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 3명에 대해서 뭐 부적격 3종 세트다 이렇게 자유한국당에서 이제 공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송영무 국방장관을 비롯해서. 근데 여기 이 3종 세트라고 얘기를 하면서 뜨거운 얼음이고 검은 백조다. 네. 이 말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뜨거운 얼음이라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검은 백조도 마찬가지, 예. 하얀 백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3명의 후보자에 대해서는 후보자라는 말을 붙일 가치조차 없다라고 이제 평가절하를 네네.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저런 식으로 뜨거운 얼음, 검은 백조 뭐 이렇게 표현을 써서 예. 네. 3명 다 뭐 안 지명 된다? 철회를 해라, 예. 물러나라라고 이제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장관이란 칭호가 어울리지 않는다. 뭐 그렇습니다. 이런 의미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김상곤 교육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 김병준 전 교육부 총리가 증인으로 신청이 돼 있는데 이 두 사람이 악연이다. 이래서 그 부분이 많이 주목을 받고 있어요. 어떤 악연인지 좀 설명해 볼까요? 2006년 7월에 김병준 그 당시 이제 교육부 총리로 지명이 돼서 네. 했는데 그 논문 표절 사건이 터졌지 않습니까? 네. 그 논문 표절을 그냥 날카롭게 또 공격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제 김상곤 당시 한신대 교수로 있으면서 이제 네. 교수노조 위원장으로 있을 때 적극적인 문제 제기를 함으로써 결국 네. 12일 만에 김병준 교육부 총리가 낙마를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공수가 바뀌어서 김상곤 교육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김병준 전 부총리가 이제 야당 쪽의 증인으로 나와서 아마 그때 김 후보자는 이런 내용 가지고 나를 논문 표절이라고 해서 내가 물러났는데 지금 김 후보자 논문을 보면은 뭐 한 3편 이렇게 돼 있는데 예. 이렇게 한 40군데 지금 표절 의혹이 일고 있는데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예를 들면 물러나야 되는 건 아닙니까? 뭐 그런 뉘앙스의 이 어떤 공격을 하는 그런 네. 상황으로 좀 바뀌어서 이것도 참 어떤 아이러니라고 봐야 되겠죠. 네. 자, 그런가 하면은 여성으로서는 처음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을 맡게 된 김현미 장관이 오늘 이제 처음 출근을 했는데 글쎄요, 재밌으면서도 참 의미 있는 표현을 썼습니다. 줄은 화장실에서만 서자. 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네, 김현미 장관은 뭐 그 의정 생활을 할 때도 굉장히 이렇게 좀 뭐랄까요. 강하다고 할까요? 똑부러진 뭐 네. 이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공직사회에 어떤 쓸데없는 줄 같은 걸 서지 말고 학연, 네. 지연 이런 걸 서지 말고 정확하게 업무와 능력에 의해서 평가하는 그런 문화를 만들겠다라고 취임 일성으로, 예. 강조를 했고 오늘 뭐 단순한 어떤 비전을 얘기하는 취임사가 아니고 구체적으로 이 파워포인트 자료를 만들어 와서 네. 네. 이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는 확실한 어떤 규제를 하겠다 앞으로 예. 이렇게 또 강조를 했습니다. 문재인 구체적인 대통령의 시정연설 때와 좀 비슷하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것이 이제 뭐 미국에서 많이 쓰는 어떤 기법인데 그것을 이제 원용을 해와서 오늘 김현미 장관도 똑같이 이제 숫자로 이렇게 들이대면서 네. 예를 들면 강남 3구 같은 경우에 지난 5월에 그 주택을 매매한 사람들 성별 그 연령을 네. 따져보니까 29세 이하가 54%였다. 그러면 이것을 순수한 실소유자에 의한 주택 거래라고 보기는 힘들다. 결국은 주택을 5채 이상 갖고 있는 이른바 이 부유층들에 의한 투기, 이것이 현재의 이 집값 상승을 불러온 원인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진단을 하면서 향후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강력한 어떤 규제를 하겠다라는 의지를 이제 천명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그 전월세 상한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훨씬 좀 상당히 강도 높고 빠르게 시행될 것이다. 이런 지금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자, 이런 가운데 오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같은 경우는 4대 그룹의 경영진을 직접 만났어요. 이 공정거래위원장이 경영진을 만났다.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하던데 왜 그런 건가요? 의미 있는 일이고 일단 굉장히 이런 사례가 드물죠. 2004년 이후에 거의 지금 13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니까 예. 재벌 재계로서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제 어떤 재계의 저승사자라고 불리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 위원장과 만났기 때문에 재계로서도 굉장히 긴장을 하는 것이고 무엇보다 지금 이른바 재벌개혁을 주요한 어떤 국정과제로 문재인 정부가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더더욱 그런 것이죠. 오늘 김상조 위원장은 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어떤 정책 방향 그리고 새 정부의 정책 방향 이런 것을 이제 설명을 했고 네. 이 재계에서 특히 4대 그룹에서 이러한 부분에서 좀 선제적으로 여러 가지 변화를 개혁을 좀 스스로 해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는 이제 역으로 짚어보면 스스로 개혁이 안 된다고 보여지면 결국은 공정위가
칼을 들이댈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또 이렇게 이제 해석도 가능한 그런 대목이죠. 예. 네. 지금 그러니까 이 정부가 사실 재벌 개혁을 좀 아주 강도 높게 하지 않을까라는 예상들이 많았는데 일단은 한숨을 좀 골라보겠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까요? 근데 일단 뭐 김상조 위원장이 등장한 자체가 그 네. 상징성 자체가 크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시간 문제다라고 네. 보여지고 지금 현재 공정거래위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특히 30대 그룹 그중에서 특히 4대 그룹 관련된 여러 가지 내부 거래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 여러 가지 취합 작업이나 분류, 분석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네네.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일정하게 이제 정리가 끝나면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어떤 재벌 개혁과 관련된 움직임이 시작이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알아서 해라, 알아서 먼저 해라 이 말이 더 무섭게 느껴지는 것 그러게요. 같기도 네. 하고요. 예. 네, 지금까지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했는데 네. 추미애 대표는 아주 강경하게 소멸될 것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 추미애 대표 어떻게 보면 일관된 그런 이제 비판적인 시각을 그대로 야당에 대해서 드러내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된 부분에는 어떤 추미애 대표의 기본적인 어떤 성정 네. 이런 부분도 있지만 지금 청와대와 민주당과의 관계에서 봤을 때 민주당이 뭔가 좀 독자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공간 자체를 청와대가 또 안 주고 있는 측면도 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집권한 이후에 이번 대선 승리는 나 개인 문재인의 승리가 아니고 당의 승리다 이런 예.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그런데 사실 그 뒤에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대표와 어떤 만나면서 여러 가지 상의하는 모습을 보였다든지 이런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명 같이 그냥 부를 때 그중에 한 명으로 추미애 대표가 온 이런 형식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지금 현재 청와대와 민주당의 관계가 어떤 정상적인 어떤 끈끈한 관계인가 네.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문이 좀 제기가 되고 있는 것이고 아마 추미애 대표도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어떤 이 당에서 추천한 인사라든지 네.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지금 반영이 안 되고 있다라는 그러한 내심 좀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큰 틀에서 추미애 대표가 움직일 일종의 이제 노이즈 마케팅으로 성공했다라고 평가를 하지만 네. 네. 그러려면은 이게 그 이후에 그야말로 흥행에 성공을 해야 되는데 그보다는 오히려 약간 희화화되는 그런 것들이 되면서 원래 의도했던 그렇게 흥행에 큰 도움이 되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예. 자, 그러면 추미애 민주당 대표의 이 앞선 자유한국당 오행시 외에 또 추가 공세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제 자유한국당이 추경안 논의를 거부하고 본격적인 국정 발목 잡기에 나섰습니다. 발목 잡기 기술만으로는 다음 집권을 기약할 수도 없고 소멸의 길만 남아 있을 것입니다. 여당이 뭔가는 이 돌파구를 할 대안과 다른 명분을 좀 제시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체적 대안까지 제가 이 자리에서 얘기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데 저도 생각하는 게 있고 여당도 아마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내 뜻이 뭔지 잘 좀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우택 원내대표의 얘기까지 들어봤는데, 근데 실제 뭐 추미애 대표의 발언을 먼저 좀 짚어보자면은 어제 우원식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자유한국당을 향해서 좀 서운한 감정을 내비치면서 눈물을 보이기까지 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적은 것이죠. 하지만 저는 그렇다고 해도 지난번에 이제 인사청문회 과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추경 처리 등등이 꽉 막힌 부분에서 민주당이 그냥 우리는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청와대가 가는 방향을 청와대가 추천한 인사는 무조건 우리가 옹호하고 그 방향대로 따라간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당의 어떤 존립의 기반이라든지 존재의 의미 자체가 여러 가지 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일정하게 목소리를 민주당도 내야 된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인사가 있으면 민주당에서 적극적으로 그 해당 후보자에 대해서는 좀 뭐 지명을 처리할 생각이 필요가 있다라든지 뭔가 그런 목소리를 좀 내줘야 그 자체가 생명력을 갖게 되고 하는데 지금 봐서는 사실은 청와대와 야당이 맞붙는 모양새고 민주당은 거의 그냥 어떻게 보면 우원식 원내대표는 읍소형, 네. 추미애 대표는 공격형 이렇게 개인 플레이 비슷하게 되고 있단 말입니다. 저는 전체적으로 지금 여건이 당청 관계부터 포함해서 이러한 부분을 좀 재점검을 한번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지금 말씀이 청와대와 여당 간의 관계를 좀 정리할 부분은 정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부분을 좀 짚어주셨는데 또 궁금한 게 여야 간의 관계는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이 부분도 좀 정치력을 발휘해서 이 상황을 풀어가야 될 또 중요한 책임을 지고 있는 분 중에 한 분이 이제 추미애 대표인데 저렇게 집권당 대표가 직접 강한 어조로 야당을 비판을 하면 사실은 상대당 입장에서 보기에는
굉장히 앞으로 이제 테이블에 앉기가 더 어려워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네. 과연 저는 뭐 개인 의원이라면 혹시 모르겠지만 집권여당 대표로서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 더 좀 그렇게 적절한 행동은 아닌 것 같다.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추미애 대표 관련해서는 저희가 또 준비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또 센 발언들이 더 있었으니까 그 부분 짚어보도록 하고 일단 오행시 관련해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행시 이벤트를 두고 사실 예상은 못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유한국당에서는. 굉장히 비판적인 내용들이 많아서 놀랐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게 이제 29일까지 하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접수된 게 한 4,000건 정도 접수가 됐는데 상당 부분이 좀 오히려 처음에 이제 기획을 할 때는 이걸 통해서 뭔가 이제 좀 흥행을 더 불러일으키고 대표 경선과 관련해서 관심을 좀 끌기 위해서 아마 기획을 했을 걸로 짐작이 되는데 네. 비판적으로 이제 오행시를 져서 올리는 네티즌들이 훨씬 많은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오히려 좀 비웃음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자유한국당에서 지난 월요일부터 받은 자유한국당의 오행시 이벤트가 지금 뜨거운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오늘은 추미애 민주당 대표도 여기에 동참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요즘 자유한국당이 오행시를 공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오행시를 바라신다면 제가 한번 시 한 수 드리겠습니다. 자, 자유당 시절의 독선 정치, 유신 시절의 독재 정치, 한나라당 시절의 도끼 정치, 국민은 고달픈 정치, 당장 끝내야 합니다. 네, 아주 단호하게 얘기를 했는데 좀 이 수위가 세다라는 분석도 있고요. 어떻게 보세요? 세죠. 일단 네. 뭐 추미애 대표는 지금 추경 협상하는데 좀 참가를 해야 되는데 네. 그걸 안 하면서 웬 오행시냐 네. 이러면서 이제 거기에 대한 국민의 비판과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쭉 얘기를 했는데 네. 일단 뭐 도끼, 독선, 독재 이런 용어 자체가 굉장히 세지 않습니까? 그리고 추미애 대표가 집권 여당의 대표인데 어떻게 보면 지금 이러한 전국 속에서 집권 여당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면은 야당을 상대로 해서 여러 가지 어떤 정무력